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뉴스 최영석입니다. 얼마 전에 현대차 그룹과 GM의 제휴, 현대차 그룹과 웨이모의 제휴에 관한 소식이 별도로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또 현대차 그룹이 삼성전자와도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와는 이미 올해 초에 CES 2024를 통해서 인포테인먼트 및 여러 가지 커넥티비티 기술에 관해서 협력하기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 폭을 넓힌 것입니다. 큰 틀에서는 생태계를 좀 바꿔보자 하는 이야기로 저는 읽힙니다. 모든 것들이 결국은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고 기술 혁신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살아남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현대차 그룹은 지금 제가 구분하고 있는 글로벌 빅4 중에서 가장 빠르게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자동차 업계, 기술 업계 들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작년에는 현대 모터웨이라는 이름으로, 올해는 현대웨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전략을 고치고 수정하고 바꿔오며 미래 전략을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하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번에 현대차그룹이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 GM하고 생산 설비 공유,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초점을 둔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기로 양해의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완전히 결정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답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웨이모하고는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아이오닉 5에 웨이모의 6세대 자동주행 기술을 채용해서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하고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전기 자동차를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는 아키오 도요타 회장이 서울을 방문합니다. 1월 달에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요청했던 것에 대한 답방 형식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기로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모터스포츠 이벤트를 벌입니다. 거기에는 현대 아이오닉 5 N도 들어가고 도요타 자동차 같이 들어와서 이벤트를 하는데 거기에 많은 엔지니어들이 참석하고 정의선 회장과 아키오 도요타 회장도 같이 그 자리에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그 상황에서는 수소에너지 부분에서의 이 제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추측을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하게 제휴할 분야 많겠지만은 결국 그 모든 것이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대규모 업체들끼리 힘을 합해서 비용 저감을 하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미 이야기했지만은 GM과 웨이모에 관해서 이 전략적 제휴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의 경제인데 이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이 하드웨어 시절하고 소프트웨어 시절하고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이 하드웨어 시절은 생산 설비 공유라든가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는 것, 교환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시대에는 그것이 다른 형태로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이미 알려져 있는 대로 자동차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5조 원 정도의 개발비가 들어가는데 그 천문학적인 수단을 감당할 수 없어서 개발비를 분담하는 것도 어쩌면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또 그렇게 될 경우에 개발을 공동으로 해서 같이 공유하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크게는 현대차 기술은 전기차에서 앞서 있고 현대자동차는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에서 앞서 있고 GM은 소프트웨어 기술에서는 현대차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그것을 상호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결합해 낼지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핵심은 GM의 메리 바라가 말했듯이 이번 제휴는 자본 지출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서는 제 생각에는 그걸로 끝나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두 회사가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겠지만은 또 그것이 제대로 실천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지금은 자본 지출, 비용 저감, 규모의 경제가 절박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웨이모와의 협력에 관해서는 저는 처음에 약간 놀랐습니다. 일단 과거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IT 기업들이 그들의 기술력을,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통해서 자동차 회사를 장악할 것이라는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서 생산하는 아이오닉 5에 웨이모의 6세대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서 내년 말부터 시험 주행을 하고
또 그로부터 2, 3년 내에 로보택시로 공급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선 현대차 입장에서 보자면은 웨이모의 자율주행차의 노하우를 습득하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보다 전에 일단은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판로를 좀 확대할 수 있겠죠. 그 물론 웨이모가 로보택시 비즈니스를 얼마나 확대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은 웨이모가 과연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현대자동차하고 협력을 하느냐에 대해서 짚어야 됩니다. 그것은 또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두 회사 모두 노리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자율주행이 결국은 앞으로 하나의 비즈니스로 계속 더 확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이든 에이다스이든 그것은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차의 구현과는 관계없이 비즈니스입니다.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걸 화두로 다양한 사업이 창출하고 다양한 산업들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부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 삼성전자하고 SDV 협력에 대해서는 우선 이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2026년에 공동 개발하기로 지금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의 스마트 싱스를 IoT 플랫폼과 연결해서 자동차하고 연결해서 커넥티비티 기능을 향상시키겠다는 쪽으로 이미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DV에 관해서도 협력하기로 한 것은 오픈형 생태계 구축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제품 간의 연동 기술을 개발한다는 건데 뭐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는 전혀 다른 성격의 회사죠. 물론 삼성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해서 자동차 회사들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LG전자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두 회사의 모니터를 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고 그만큼 그들의 경쟁력이 인정되어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짚을 것은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는 현대 모비스가 있는데 모비스도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선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저 옆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자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합병을 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전부터 그랬죠. 우리는 이제 20세기 말에 외환 얘기 때문에 배운 얘기지만 구조 조정을 하고 인원 감축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죠. 그게 이제 자본가하고 투자자가 좋아하는 일이죠. 그런 것이 앞으로 이번 두 회사의 협력에서 나올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강조했던 자동차의 경쟁력은 인터페이스에서 나온다는 그런 내용에 부합되는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인포테인먼트 더 나아가서 SDV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야기를 나왔죠. 기존의 기능을 소프트웨어를 무선 업데이트해서 기능 개선을 하고 또 소프트웨어를 무선 업체를 통해서 구독 서비스로 판매해서 자동차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 하는 것하고 또 자동차 사용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자동차 회사에 요청을 해서 그들만의 소프트웨어를 받아 무선 업체에서 할 수 있게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가질 업체들이 많죠. 소프트웨어 회사, IT 회사, 뭐 반도체 회사 등 여러 가지 회사가 많겠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는 삼성전자. 이게 여기서 반도체를 뭐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의 강제이지 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아직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SDV 협력을 위해서 어떤 것을 도출해낼지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제휴를 하고 있는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걸 이제 이 한 페이지로 정리해 보면 배터리 기술 확보에 있습니다. 배터리 공급망 확보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도 여기 들어가고 배터리 생산 현지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과제가 산출해 있는데 이 배터리가 자동차 생산 원가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공급망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동원했지만은 아시다시피 중국 배터리 원자재는 다양한 편법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배터리 기술에서는 NCM 기술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배터리도 결국은 중국의 공급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자율주행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은 그 자체로 비즈니스입니다.
레벨 5 구현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구현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최근에 들어서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도 상당히 많은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구역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영 체제를 개발해야 되는데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 운영 체제를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 체제, 자동차 운영 체제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MB-OS, 토요타의 RIN-OS, 현대차 그룹의 CCOS 등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시스템을 운영체제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 자동차 회사의 시스템에 맞게 개조를 했겠지만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구글이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는 판매하고 나서 새로운 수익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미 테슬라는 많은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구독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멜세스 벤츠는 올해 말부터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드라이브 파일럿 시스템을 유료로 판매해서 무선으로 업데이트하기로 했습니다. BMW도 지난달인가요? 6천 달러에 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좀 더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그 채용 빈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를 위해서는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밑받침할 수 있는 반도체 SoC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온 칩. 이 반도체가 있어야만이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 업데이트가 할 수 있어야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가능해집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에는 30개에서 100개, 많게 150개까지 ECU가 있는데 그 ECU를 세 개를 통합한 테슬라가 시작을 했고 그것이 약간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약간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분야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확보해야 되는데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 분야에서는 아직은 손을 대고 있지 않죠. 아마 중국에서 BYD라든가 일부 업체들이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적용했다라고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수율이라든가 성능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지금 평가되고 있기로는 더 앞서 있다고 지금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는 또 하나 우리 저 짚어볼 것이 그것이 결국은 사후 판매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자동차가 수시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정비 공장에 가지 않고도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고장난 기능을 고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도 중요한 거고 그거와 더불어서 오픈형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도 앞으로 해결할 과제이자 또 다른 기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짚고 넘어갈 것이 그렇다면 구글이 자동차 산업의 진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다른 차원으로 짚어봐야 됩니다. 구글은 애플과 함께 2014년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디트로이트 오토 시장에서 발표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처음 보면서 약간 놀랐고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머지않아 자동차 회사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이 두 회사가 장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쓴 자동차는 모두가 다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해서 스마트폰과 미러링을 할 수 있죠. 네, 그런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말씀드렸듯이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시스템, 자동차 운영 체제까지 이미 확대를 해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에 그 기술을 채용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웨이모가 자동차 회사들에게 자율주행 기술을 채용하는 제품을 납품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규어 IPS를 시작했고요. 지코 007과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현대차 아이오닉5는 내년 말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것이 더 확장돼 간다면은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자동차에서 이것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웨이모는 그들의 시스템을 자동차 회사에게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 회사들은 구글의 의존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종속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그들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범위가 더 좁아지죠. 배터리한테 뺏겠죠. 반도체한테 뺏겠죠. 소프트웨어 넘어가죠. 어디로 갈까요? 이게 지금 숙제입니다. 이게 지금 과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면 그나마 또 어떻게 해결해 볼 텐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중국 자동차 산업들이 지금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고요.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도 이미 니오하고 샤오펑 등은 테슬라 다음으로 기술력이 높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 BYD하고 지리 자동차도 10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GM과 포드보다 앞섭니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얘기죠. 그것을 두고도 평가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걸 봐야 중국 것이다. 그것이 아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시장 장악했다. 데이터로 말하죠. 많은 컨설팅 회사, 연구회사들이 그 중국 기술력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호주 전략연구소는 세계 44개 미래 기술 중에서 중국이 37개, 미국이 7개 분야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저는 항상 시장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모든 것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입니다. 미국은 인구가 3억 3천만 명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억 2천만 대가 됩니다. 중국은 인구가 14억 대 자동차 등록 대수는 4억 4천만 대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그렇다고 중국 자동차 등록 대수가 14억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중국은 빈부의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자를 위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그렇게까지 늘리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4천만 대 시대까지는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국은 이미 작년에 3,009만 대 자동차를 판매했고 그중에 491만 대를 수출해서 수출 대국으로 부상해 있습니다. 유럽이 미국이 관세 장벽을 만들어도 해외로 진출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 해외 생산 공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20세기 말에 미국과 유럽이 일본 차의 진출을 막으려고 했을 때 관세 장벽을 동원했을 때 마찬가지로 방법을 쓰고 있지만 그렇게 쉬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지금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7일을 계기로 도요타 자동차의 아키오 도요타하고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만납니다. 그럼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협력을 도출해 낼까요? GM하고 현대차는 어떤 협력을 도출해 낼까요? 웨이모하고 현대차 그룹은 그들의 협력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협력을 통해서 외부의 파괴적 경쟁자, 자동차 회사가 아닌 IT 기업들, 그리고 다른 회사들, 다른 통신 회사들, 그런 회사들과 경쟁자들과 나름대로 좋은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부터 앞서 있는 중국의 힘을 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걸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남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서 기후 재앙을 막을 수 있을까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기후 관련해서, 환경 관련해서 자주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이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것에 귀를 기울일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중국과 유럽, 미국은 재생에너지의 길을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게 속도가 빠른 것은 유럽이죠. 독일만 하더라도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비율이 58.4%였습니다. 아마 전체 유럽 국가들은 50%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설비는 50% 넘어섰고 전력 생산도 30% 넘어섰습니다. 미국도 아주 빠른 속도로 25%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생산성과 산업혁명, 경제적 이득, 수익성 이쪽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경제발전이란 그런 용어를 동원해야 표를 얻을 수 있는 정치인들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탄소 중립은 달성이 어렵고 최재천 교수의 말씀대로 22세기를 보지 못하고 인류는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의 전쟁 확산 문제도 그렇고 전 세계가 전혀 다른 목소리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2015년 파리 협정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막고 달성하고 그를 통해서 기후정을 막자고 하는 그런 약속은 유명무실해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자동차 회사들은 뭉치고 협업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도요타 자동차 아키오 도요타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27일 날 만나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 이후에 관련 소식을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